허리띠 꽉 졸라매 월 100만원씩 모으고 있어요. 이 돈 어떻게 불리면 좋을까요? 돈을 모으고는 있는데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 무작정 모으기엔 뭔가 아쉽습니다. 월 100만원씩 주식을 사볼까요? 금리 높은 적금을 찾아서 계좌를 만드는 건 어떨까요? 다시 상승세로 들어선 비트코인 좀 해볼까요? 직장인들의 낙은 점심시간이라는데 이젠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요즘 물가 너무 올라서 확실히 체감이 될 정도예요. 재테크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것까지는 아닌데 하루의 지출 0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냉장고 속 반찬들로 도시락을 싸고 지하철로 출근합니다. 택시와는 이별했습니다. 업무 중 커피는 탕비실에 있는 칸으로 대신합니다. 그래야 월 100만원 모으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아끼는 재미가 확실히 있습니다. 하루 지출 0원 목표로 생활하는 게 묘하게 뿌듯해요. 돈 쓰는 재미만 있을 줄 알았는데 돈 안 쓰는 것도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제 불리는 방법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내 집 마련이 목표입니다. 결국 꽤 큰 종잣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때를 위해 지금 돈을 차곡차곡 잘 모으고 불려가고 싶습니다. 너바나님, 코코드리님은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기 전 어떤 방법으로 종잣돈을 모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돈 불리는 꿀팁을 전수해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뭐 무지출 챌린지, 돈 안 쓰기, 요게 지금 또 유행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얼마 전까지 플렉스가 그러니까요. 요로 뭐 골프 치고 막 이게 유행이었는데 어느새 되게 사회 변화가 되게 빠르게 변화하는 게 느껴지고 맞아요.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영업직에 이제 근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동료 후배하고 같이 이제 영업을 이제 나가야 되는데 대체 관행적으로 보통 이제 사수가 밥을 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점심값이 많이 올랐어요. 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장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게 지금 이런 사연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벌써 이렇게 빠르게 오게 된 걸까요? 아니 사실은 이제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이렇게 무지출 챌린지 이런 걸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집값이랑 주식 가격이 오를 때는 사람들이 괜찮아요. 뭐 사실은 뭐 사람들이 뭐 1,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거 오를 때는 아무 이제 뭐 올랐다고 좋아하고 뭐 앞으로 또 계속 그럴 줄 알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값 1,000만 원 오르면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번 거야. 그러니까 뭐 기분 좋잖아요. 그 친구가 술 마시고 맞아요. 술값 내고. 네, 근데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한 달에 500만 원씩 빠지는 거야 주식 가격이. 그럼 내가 월급 300만 원을 모았는데 300만 원을 받았는데 주식값 500만 빠지면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한 달에 마이너스 200만 원이 나는 거야. 맞아. 근데 거기서 지출을 더 많이 써버리면은 내가 갑자기 이제 내 자정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다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게 좀 그래도 사실 율로플렉서보다는 훨씬 좀 잘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돈 막 팍팍 쓰는 것보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문제가 있는 게 그 플렉스 안 하고 이렇게 돈 모으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사연에 나오잖아요 그런 게. 상사한테 스타벅스 커피를 사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나만 무지치면 되니까. 그러니까 상사들이 안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게는 좀 문제다라는 거죠. 그 상사도 부자가 아닌데 사실 상사들도 대부분 다 힘들잖아요. 너바님 같은 경우는 초반에 지금 절약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투자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까지 절약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결혼해서 종잣돈을 되게 좀 많이 모았어요. 그 한 70%, 80% 정도를. 월급의 7, 80%? 네. 그래서 한 달에 제가, 생활비를 거의 5만원 썼어요. 제가 용돈을. 한 달에 5만원이요? 네, 한 달에 5만원. 그러니까 거의 안 썼어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그래서 돈을 카드 같은 거 안 갖고 다니고, 카드 다 자르고, 그 1,000원짜리 하나 갖고 다녔어요. 어머. 네, 근데 이제 다행히 회사에서 구내식당이 있어서 구내식당에 밥 먹고 그리고 교통카드 이제 그 예전에는 교통카드가 그 약간 그렇게 뭐 집어넣는 거 있었어요. 전기권이죠, 전기권. 네네. 그거 하나 갖고 다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거의 안 쓰는 방식으로 했죠. 사실 5만 원이니까 되게 좀 어렵잖아요. 거의 뭐 친구를 만난다거나 이런 건 할 수가 없겠는데요? 사실 친구 만나서 이제 밥
이제 얻어먹잖아요. 처음에는 얻어먹는데 그치? 처음에는 초기에는 괜찮아. 신발끈 이렇게 오래 메고 계산할 때 근데 그렇게 몇 번 하니까 친구들이 이제 눈치를 이제 채잖아요. 그쵸. 네, 눈치 채니까 나중에는 이제 사실 친구를 안 만나게 되더라고. 처음에 이제 신발끈 만나 친구들이 이제 뭐라고 하잖아요. 그치, 너 그치. 뭐 짱돌이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자 5만 원 생각 당연히 그렇지. 거의 나는 막 장화 끈 있는 장화 신고 올 테야. 네, 그래가지고 막 그랬고 제일 좀 그랬던 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치킨 먹고 싶다고. 네. 오랜만에 금요일 날 이렇게 끝나고 피곤하고 집에 가면은 치킨 먹고 싶잖아요. 네네네. 치킨 하고 그렇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냥 먹지 말자고. 진짜? 생수 먹자고. 근데 그때 당시에 아내분도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아닌가요? 맞벌이였죠. 네, 근데 맞벌이하고 돈 내도 버는데 진짜 치킨 한 마리 먹는 것도 그렇게 근데 그때는 하신 거예요? 그때는 제가 알려준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얼마 정도 모으면 얼마 정도 써라. 사실 지금 제가 근데 그때 그래서 되게 많이 혼났어요. 아내분한테? 이게 제가 그래서 가끔 사연 보면은 네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처럼 왜 7, 80% 모으시고 정말 가족한테 막 박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럼 그냥 그 돈을 모으는데 그럼 안 돼. 사이가 안 좋아져. 그치, 마음이 사이가. 멀어져. 그래서 사실은 좀 일부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뭐 부부 결혼하신 분이면 한 1년에 한 2, 3천만 원 정도 모으시고 그러면 나머지 좀 쓰셔도 되고 만약에 싱글이신 분들은 네. 한 1년에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모으면은 조금 쓰셔도 된다. 왜냐하면 너무 본인이 너무 저처럼 극한으로 아껴 쓰면요 싸움이 나고 맞아요. 저 개인도 스스로 너무 사실 되게 좀 불행했던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네. 오래 지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래 했어. 대단하다. 진짜 오래 했어. 진짜 제가 10년 동안 옷을 안 샀어요. 저한테 쓰는 돈은 정말 아꼈고, 저희 이제 집사람한테 쓴 돈은 이제 한 1,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좀 그렇게 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콩크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그나마 이제 맞벌이를 하고 있기는 했었어요. 맞벌이를 하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뭐 투자를 하려면 종잣돈을 모아야 되고, 또 제가 그 당시에 대출을 갖고 있어가지고, 투자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투자금 모으는데, 일단 짤테크를 초반엔 했죠. 근데, 무지출은 아니었고, 저지출. 그러니까 아예 안 쓰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명하겠네요. 그러니까 횟수를 줄였죠. 왜냐면 저는 무지출하면은 횟수를 어떤 횟수를 줄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 커피를 매일 먹던 거를 일주일에 2번 그 현명하다고 그래도. 네, 그리고 모임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임 같은 것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원래는 일주일에 5번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5분의 1로 줄은 거잖아. 그렇죠. 줄였죠. 그리고 또, 저는 또 사교육비도 좀 아꼈어요. 솔직히 사교육비 아끼는 게 어렵잖아요. 이제 영어, 수학 뭐 기본적으로 막 보내잖아요. 근데 아이가 일단은 보내줬죠. 보냈는데 아이가 되게 그 다니는 거에 대해서 안 가고 싶어 하고. 학원 안 가고 싶어 하고. 네, 안 가고 싶어 하고, 이거 가가지고 억지로 다니는 느낌? 가서 이제 정기료만. 네, 그거 제가 물어봤어요. 학원 정기료 해주는 느낌. 한번 물어봤어요. 너 학원 지금 왜 다니는 거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다니지 말자. 하고 바로 끊어버렸어요. 그래요? 대신 뭐 미술을 배우고 싶다. 미술학원을 다니고 싶다. 이러면은 오케이. 그럼 미술학원은 내가 하나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그냥 정말 원하는 거를 시켜줬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 들으면 또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아이들이 또 공부를 또 잘 했나 봐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왠지 좀 그랬을 것 같고. 자기도 학습으로. 자기도 학습을 하나 봐요. 안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요, 지금 중학교 3학년이고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본인이 이제 느끼는 거야. 내가 지금 우리 반에서 너무 못하고 있구나. 좀 창피함을 느끼나 봐요. 그래서, 저 엄마 영어는 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오케이. 그럼 이제 내가 뭐 해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지금은 그래서 영어랑 수학을 하고 있어요. 다른 건 이제 다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이제 조정을 했죠. 그런 식으로 좀 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그렇게 하고 짠데크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나 이제 투자 초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출의 우선순위를 좀 정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아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워킹맘이었고 지방에서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확보한다거나 투자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거거나, 뭐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비용을 줘서 좀 시간 확보나 이런 걸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무지출 챌린지 저도 이제 한 15년 전에 투자 초기 해봤는데, 코코님 얘기한 것처럼
이제 너무 많이 그렇게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사실 어느 정도는 조금은 어느 정도는 쓰고, 사실 안 그러면 너무 불행해지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너무 이제 오래 하면요, 오래 못 해요. 또 그렇게 하다가 한 번에 또 막 차를 사요. 맞아. 막 이렇게 안 하다가 한 번에 차를 사고 학원을 하고 해가지고, 사실은 어느 정도 적정히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분이 또 요청하신 게 뭐냐면, 그 금리를 은행에 좀 저축하려고 하는데 좀 적금을 어떻게 하면은 높은 데서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이렇게 라고 검색하시면 그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면 거기 적금 그 칸이 있어요.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월 저축 금액에 본인이 저축 예정 기간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뭐 이제 예를 들어 월 저축 금액 100만 원이다. 근데 12개월 정도 저축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총 저축 금액이 이제 1,20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금융상품 검색을 하면은 이제 여기 순서대로 쭉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색하면 그 다월저축은행의 이제 이 정기적금이 세전 이자율이 4.1%예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많이 안 올랐는데 예, 여기서 이율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여기에 그 단리, 복리가 있어요. 단리는 이제 1년을 기준으로 이제 그 원금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리 상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200만 원에 4%다라고 하면은 원금에 4%가 나가는 거고 1,200만 4%가 나오는 거고 복리 같은 경우는 1년 차는 그 원금에 4%가 나가는데 2년 차분은 그 1년 차에 원금 플러스 이자에 4%가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말하면 단리보다는 복리가 조금 더 유리하신 거예요. 유리하신 거고, 근데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대부분의 지금 저축은행에서 나오는 상품들은 단리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단리와 복리가 이율이 같을 때는 복리로 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1년 정도 이제 하신다고 생각하면은, 단리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네. 지금 저축은행이 다월 저축은행인데 이렇게 좀 잘 모르는 금융사인데 네. 괜찮을까요? 적금이 금리가 높아도 좀 불안한데? 사실은 저도 예전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이제 금액을 뭐 100만 원, 200만 원 모을 때 저도 이제 저축은행 가서 했었어요. 그때도 보면은 뭐 현대 스위스, 뭐 토마토 이제 그런 게 익숙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안 심어도 되는 이유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5천만 원 미만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에서 보호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은행이 망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전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은 예금자 보호 상품이라는 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입할 때 보면은 특히나 여기 다우저축은행 같은 경우 인터넷으로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되고 사실 저 같은 경우 좀 팁이긴 한데 네. 저는 통장을 쓸 때 수입 통장, 저축 통장, 지출 통장 이렇게 나누고요. 그리고 저는 저축 통장을 제가 좀 약간 잘 안 쓰는 은행에 해요. 그 예를 들어 제가 지출 통장은 기업은행을 쓰고 수입 통장은 하나은행을 써요. 저축 통장은 그 미래에셋하고 하나은행을 쓰는데 사실 뭐 금리가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저축 통장을 쓸 때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 뱅킹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다우저축이나 하면은 뭐 안 이렇게 들어가죠. 가기도 어렵고 네.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모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인터넷 뱅킹을 안 하고 이체만 하고 빼려면은 가야 돼. 방문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네. 번거롭게 만들어버리는 네. 거죠? 네. 근데 저 그때 양양에 있었거든요. 강원도 양양에. 강원도. 근데 그 은행이 방배동에 있어, 서울 방배동에. 그 해지하려면은, 빼려면 방배동 가야 되는 거야. 교통비가 더 들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자보다? 떼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네. 근데 사실은 안 뺄 근데, 생각하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교통비도 약간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교통비랑 따지면 이제 좀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맞아요. 저축은행은 그 예금자 보호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상품 따라 다르니까 보통은 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그 100만 원의 그 종잣돈을 적금
적금을 넣을 건지 비트코인을 할 건지 이렇게 좀 약간 고민을 하시는 상황인데 사실 근데 이분이 이 사연 저희한테 보내준 거에 보면은 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저축은행 이런 데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수익률이 이자가 아주 높은 건 아니거든요. 맞아. 10% 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적금에 드시는 게 낫고, 왜냐면 본인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처음에 그래서 펀드에 넣어봤어요. 저도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펀드를 1년 뒤에 투자하려고 뺐다 보니까 원금이 1200인데 펀드가 거의 30%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부동산 투자하고 싶을 때 투자 못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만약에 본인이 뭐 주종목이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약간 그냥 이런 적금에 넣는 거? 그리고 이거를 사실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여름 때 이럴 때 가족들 다 여행 가고 친구들 여행 가고 이러면은 아 나도 동남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이렇게 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좀 넣어놓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적금 넣는 거 좋죠. 금리도 중요하고.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적금을 하고 나서 이제 만기가 되잖아요. 네. 저는 그때 당시에는 목표가 없을 때는 그 만기된 걸 써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적금을 넣고 그게 만기가 되면 차를 산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아, 적금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네. 아, 적금을, 그 차를 살라고 적금을 드는 거야? 여행 가려고 적금을 들고? 그러니까 써놓는 거야. 이제 통장에, 이제 통장에. 신개념이다, 신개념. 그런가요? 아,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 근데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미래에 뭔가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가 생기니까, 그때는 이제 이걸 어떻게 불릴까?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금을 들 때 좀 목적이 있거나 목표가 있으면 오히려 또 더 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또 어떻게 저희가 또 적금이나 이런 걸 또 돈을 또 많이 모아야 되는 전략도 해야 되고 지금 이 시기에 적금을 해야 하는 맞아요. 그런 이유가 있다. 맞아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해주시겠다. 지금 적금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 전에 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 적금 중에 여러분 금리가 10%인 적금이 있습니다. 오? 사실 그거 제 책에도 나와 있는 건데,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적금은 내가 내 지출을 10% 줄이는 거예요. 아무리 적금을 많이 찾더라도 금리가 지금 현재 4%가 제일 높은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내가 사실 지금보다 10%만 줄이면,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코코님이 술 하루에 일주일에 5번 먹던 거를 한 번 먹으면 5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소비가. 10몇만 원 아끼는 네,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만나는 수를 일주일에 뭐 2-3번 중에 한 번을 줄이면 절반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사실 10% 정도는 다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그 정도 하면은 웬만한 은행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그런 정도 다 하실 수 있지 않나? 예,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사실 코크님이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적금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사실 지금 뭐 시장이 그 상승장을 계속 하다가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이 좀 약간 좀 주춤하잖아요. 그 투자가 상승장일 때하고 여러분 하락장일 때하고 그 대응법이 다릅니다. 예, 어떻게 다르냐면, 사실 계절에도 여러분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근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투자의 봄인 때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상승하는 시기.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가는 자산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잘 투자를 해놓으시면 좋은 게 뭐냐면, 노동소득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급여로 보는 연봉보다 자산으로 버는 소득이 더 많아져요. 상승장에서 그런 분 계셨을 거예요. 내 집값이 내가 1년에 연봉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분이 계시고, 그때가 이제 봄일 때예요, 시장에서. 그리고 시장이 여름 때는 자산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냥 연봉 정도가 아니라, 막 지금 보면 집값 많이 올라간 데 같은 경우는 막 2-3년 사이에 막 2배씩 올랐어요. 물론 봄에 아까 말한 것처럼 분명히 투자를 해놔야 되겠죠. 이렇게 올라간 시장이 되게 중요한 게 분할 매도를 하셔야 돼요.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된다고요? 네. 폭등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방송 때도 얘기했고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의 이제 일부를 조금씩 매도를 했거든요. 그 주식 같은 경우도 저는 시장이 되게 좋으면, 예를 들어 시장이 뭐 제가 생각하는 수익률에 뭐 100% 정도 수익률 생각했는데 50%가 올랐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주식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고점을 정확히 볼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가 투자한 금액의 원금의 50%를 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네이버를 투자했는데, 네이버가 제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넣었는데
이게 50% 1,5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제가 원금에 50% 빼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제가 500만 원 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이게 100%가 올라가면 나중에 또 이제 100%를 뺍니다. 그 나머지는 제가 수익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락장을 맞더라도 큰 데미지가 없어요. 아. 예, 예. 사실 부동산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저는 좀 그렇게 이제 하는 편이에요. 여름 시장이. 예. 그리고 가을 시장. 예. 아마 지금 자산이 조정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을 시장에 와서 자산 시장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산소득보다 투자소득보다 노동소득이 커집니다. 오. 이때는 여러분들이 맞벌이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맞벌이는 부동산과 맞벌이 하거나 주식과 맞벌이 하거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가을 시장부터 여러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 시장을 떠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월급쟁이들이 월급만으로 내 집 마련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예, 월급만으로 노후 준비하기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경제력 잘 원하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벌려지는 뭔가 뭐 수동소득, 이런 걸 원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시장이 이렇게 조정이 있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자산이 되게 폭락하고 이런 것들은 가을 시장에 되게 많이 폭락을 해요, 사실은. 예, 그리고 마지막 겨울 시장. 예, 이때는 그렇게 폭락하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정체되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빠지고 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는 안 돼. 우리나라 부동산은 끝났고 우리나라 부동산은 이제 일본처럼 갈 거야. 인구도 감소하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팽배한 시기. 예. 이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 이때 투자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투자는 남들이 안 하려고 할 때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2013년, 14년, 15년 정말 시장이 되게 차가울 때 투자하신 분들은 뭐 그분들은 지금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때보다 2배 올란 가격에서 한 10% 빠졌기 때문에 사실 되게 여름 시장에 되게 뜨거울 때 사신 분들이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안 살려고 한다. 오히려 그때가 기회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조금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셔서 겨울 시장에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그러면 가을인가요?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맞아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저한테 지금 가을이고 앞으로 몇 년 동안 투자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투자처마다 달라요. 투자처마다 달라? 네, 왜냐하면 제가 올해 초에 그때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좀 주식을 좀 많이 샀거든요. 그것도 지금 조금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미 카카오도 좀 많이 올랐고 네네. 그런 데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기마다 걔가 봄인 자산이 있고요. 네, 시기마다 얘가 또 여름인 자산이 있고요. 또 가을인 자산이 겨울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아파트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하락장 왔고 다 끝날 거다. 투자하면 안 된다. 근데 예전에 하락장일 때 보면은 서프라임 때 보면은 그때 서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장은 되게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예, 저 그때 수도권장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저도 투자 시작할 때 사실은 수도권장이 이제 되게 화랑이 넓고 시작했고 저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지방을 투자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때 지방은 그때부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때는 이제 지방시장이 겨울이었던 거죠. 제가 투자한 뭐 알고 투자한 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지역마다 케바케다. 근데 지금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앞으로 이제 수도권 시장이 떨어질 거고 부동산이 빠질 거다. 가을 시기다. 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분이 해야 될 길이 있어요. 네,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는요. 종잣돈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월급에서 지금 적금을 다룬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적금 모을 때 그래도 이왕이면 저도 금리 1%라 높은 데서 들고 내가 돈 빼기 어려운 데다가 종잣돈을 모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또 하나 해야 될 거는 투자 공부를 하셔야 돼요. 투자 공부.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요 여러분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매도하려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그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좋은 가격의 물건을 골라서 살 수 내가 우량의 물건을 되게 싸게 살 수 있는 되게 기회예요. 근데 그때 필요한 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투자금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적금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안목이 있어야겠죠. 네. 물건을 고르는. 내가 이 물건이 돈이 되냐 안 되냐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 저는 또 돈을 모으시고 통찰력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은 가을로 봐야 될까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내년이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저는 예측 못해요. 맞아. 네, 예측 못하고 다만 대응을 하는 거죠. 대응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저는 업계 이상으로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씩 매도를 했고 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또 지방은 오히려 매수를 했고 수도권은 매도를 하고 또 이제 지금도 사실 조금 저는 이제 매도를 하려고 매물을 내놨는데 지금 매도하면은 수도권에 이제 일반가세로 되잖아요. 그래서 매도를 했고 또 인연이 되는 분이 있으면 또 하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어떤 포지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거주로 바라보는 경우하고 네. 투자로 바라보는 경우하고 그거는 사실은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서가 그러니까 이 시장을 본인이 다 예측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유대 씨도 몰라요. 내가 서울에 집이 하나 있는데 너바나가 지금 어깨라고 하니까 난 팔아야지 이렇게 하면 근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팔더라도 만약에 2022년이 조정기였고 2023년에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 네, 그럼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다른 물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걸 팔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른 물건에서 2023년 상승장을 제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모르죠. 제가 2023년에 또 하락장이 오면은 또 제가 2022년 판 거가 잘 판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느 방향이든 다 이익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하나 갖고 있는데. 특히나 실거주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걸 도박을 걸어가지고 팔았는데 만약에 내년에 막 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랬던 것처럼 폭등장이 온다. 2019년에 팔았는데 2020년, 21년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한테 되게 상실감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에 지금 사실 하락할 수 있는 요인과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빨리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시기는 여러분이 지금 투자를 바로 이렇게 시작하기보다는 아직 어떠한 투자 상품이나 투자처에 대해서 실력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는 오히려 돈을 좀 뭉치는데 좀 이렇게 집중을 하시고 돈을 뭉치면서 이렇게 투자 관련된 공부를 해나가시는 게 오히려 지금에는 그게 맞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